지금은 선한 행위가 많이 기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형태대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탁하거나 나의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올곧게 온전히 내가 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쌓아온 이력이 굉장히 진중할 때부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진지함을 전부 다 노력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삶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일의 변화입니다. TV를 함께 보던 것이 예전에 1988 같은 그런 TV 드라마의 전형이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친구까지 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각자 보고 있죠. 저도 뭐 디바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심지어 뭐가 있냐 하면 TV에 대한 우리의 경험 자체가 예전과 다른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 기억을 하나 가져올게요. 저희가 매년 학회를 하는데 2013년도에 했던 학회의 제가 했던 발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집에서 내가 TV를 어떻게 보고 있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공간 얘기였는데 거실 얘기입니다. 아빠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거실에서 있구나 늘 자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인스타그램 한 짤을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말 아침 풍경. 눈 뜨자마자 먹을 거 챙겨가지고 동물농장 시청 중. 속옷바람에 TV 앞에 아빠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먹을 거 놓고 일요 아침에 프로그램 보는 거. 곧 잠이 드시죠. 뭐 이런 전형적인 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됐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죠. 아, 아빠는 거실에 있구나. 근데 아빠는 TV 앞에 앉아 있구나. 리모컨 들고 곧 주무시는구나. 뭐 이런 클리셰 같은 삶을 관찰했던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이에 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거실에서 TV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뭐였냐면 이사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실에 TV 위치 정하는 거였죠. 왼쪽 오른쪽 잡아가지고 가운데다 놓고 뒤에 소파 놓고 앉아서 시청에 대한 환경 만드는 거 이거였다면 그 사이에 거실이 책장으로 채워지고요. 앉아서 같이 공부하거나 책 보거나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걸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TV 없는 거실이 만들어지고 있었네에 대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8년 사이에 한국인의 삶이 바뀌는 걸 보여내드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최근에 TV가 나왔어요. 지금 거실에 TV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TV가 보이십니까? 저 모서리에 지금 TV처럼 생기기도 했고 칠판처럼 생긴 예쁜 스크린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장이 있지만 거기에 TV가 부가적으로 나와진 새로운 씬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 뭐였냐면 재밌다. 예전에 TV가 거실에 있었다가 사라졌었는데 다시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재밌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저 TV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유가 우리 아이가 저기서 학습할 때 모니터를 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니까 저거는 TV일 수도 있지만 스크린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TV가 모서리에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꽤 오래 봤는데요. TV는 언제나 벽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뭐 붙박이건 스탠드이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TV가 모서리로 움직인 거예요. 이유는 중심은 책장이고 오히려 TV가 부가적인 형태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중심이 거실에 TV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전체의 앙상블 중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오브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능으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의 요건으로도 더 많은 신비성을 요구하는 형태대로 TV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TV가 예전에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테두리도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얇고 기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붙박이 같은 느낌이었다가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두께가 두꺼워도 괜찮고 예쁜 것이면 좋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최근에 TV를 사려고 갔었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TV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그야말로 OTT도 큰 스크린을 보는 게 좋으니까요. 에어플레이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TV를 사러 갔었는데 TV 사러 왔어요. 말씀드렸더니 어떤 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 TV를 얘기했어요. 이유가 저희 집도 책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TV를 원했단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 혹시 반려동물 있으세요? 그래서 저 고양이 있는데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유가 그 위에 올라간대요. 평평한 TV 위에. 그러니까 이게 스탠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있는 분들은 이 TV 말고 다른 것을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고양이 TV를 만들어 주시면서 살 겁니다. 이유가 저한테는 TV보다 고양이가 소중하니까요. 이게 바로 소비자의 욕구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평균적으로 그냥 좋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 삶에 딱 맞는 걸 원한다는 얘기죠.
최근에 나왔어요. TV가 이게 나왔습니다. 스탠바이 미라고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TV가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고 계시면 아, 우리의 욕구가 커지고 있고 내 삶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라면 사람들이 아낌없이 지불하는구나라는 것들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용한 것보다 특정한 삶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나를 세우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게도 경쟁력으로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지금 여러 개 스크린 보고 있죠. 뭐 예전 같았으면 TV를 봤다. 요즘 어떻게 되냐면 저 멀리서는 TV가 돌고 있고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패드가 있고 다시 작업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셀폰에서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N개 스크린을 보고 있어요. 그만큼의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나한테는 중요한 작업의 요건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판매자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됐죠. 예전 같았으면 TV 한 대를 들였다면 지금은 몇 개의 디바이스를 쓸 수 있을 만큼 더 풍요로워지고 욕망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회를 어떻게 내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사업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온라인 세대라는 분들이에요. 젠 G라고 불리우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새로운 기술에 능통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것이 기술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테크놀로지는 어떤 거냐 하면 당신이 태어난 다음에 나온 게 테크놀로지야 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마트폰은 테크놀로지예요. 이유가 제가 자란 다음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보다 어린 분들, 그야말로 젠 G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스마트폰은 그냥 물건에 불과하죠. 이유는 이미 그분들은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다음에 내가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걸 배우는 데의 어떤 품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이티브 프로듀서라 불리우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하고 뭔가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그야말로 내추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들어낸 컨텐츠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공유되어질 거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분들이 자라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일의 방법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협업하였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어떠한 작업장에서 일을 한 결과들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서비스나 플랫폼을 움직이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변화라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 변화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플랫폼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진 새로운 형태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사무실이 클라우드 위에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 있었어요. 새로 조직에 들어갔지? 네, 신입사원입니다. 그러면 일찍 와서 미리 좀 정돈도 하고 선배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구름 위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일찍 간다고?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지? 그것보다도 본인의 일을 정해진 시간 이내에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들을 숙지하고 숙련하는 작업들이 더 요구되겠죠. 내가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한 기준과 방법론이 바뀌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도 굉장히 소중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출근을 준비해야지라는 것이 다른 형태의 어떤 방법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나 매일같이 회사에 가야 되니까 직주 근접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가서 일하고 돌아와야지,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나 오늘은 가까운 오피스에 가려고 그러면 데일리 툴킷, 나 일주일 정도 양양에 갔다 오려고 그러면 원 윅 트래블 툴킷, 나 한 달 정도는 우붓에 가 있으려고 발리에 그러면 원 마스 노매디어 툴킷처럼 일할 때 내가 메고 가는 백팩의 사이즈 자체가 출근을 위한 준비처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삶의 방식 자체가 더 많은 옵션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기회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방식의 변화를 내가 먼저 수용해보고 내가 시도해봄으로써 어떤 변화가 나한테 새롭게 올 것인지, 어떤 기회가 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변화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인터페이스가 자동화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찾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들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커지겠죠.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인데요. 제가 놀랬던 게 바깥쪽에 써 있는 거는 24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카페가 24시간? 그랬더니 안에 점원이 안 계세요. 누가 있었냐면 로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커피를 시키면 로봇이 서빙해 주는 거죠. 뭐 로봇 바리스타라 불러야 될까요? 왼쪽에 뭐가 썼냐면 이렇게 콜드체인처럼 배달된 제품들을 냉장고에서 밴딩 머신으로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음료수, 그다음에 식음료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더 활성화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세포처럼 연결된 상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떠한 적시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운영의 경비를 줄이지 못한 기업들은 힘들어지겠죠. 이런 변화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내가 발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글로벌리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옵쇼링을 떠나서 아예 ODM, OEM까지 연결될 만큼 훌륭한 어떤 스트럭처를 산업에 가지고 있게 되죠. 한국에도 지금 화장품 브랜드가 10,000개가 넘어요. 이유가 OEM, ODM 브랜드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백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쉽게 화장품 기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조를 누군가 해주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리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 뭐가 되냐면 제품 품질이 상향 평준화됩니다. 예전에는 가내수공업, 내가 혼자 미숙한 사람이 만든 제품들은 굉장히 보기에도 힘들었고 품질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도 화장품 기업을 차리실 수 있을 정도로 후방 산업이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AI, 로보틱스, 협업이 연결되는 순간부터 품질이 평준화되기 시작해요. 상향으로. 그럼 남는 건 뭐냐면 품질의 열의와 우위가 아니라 내가 만든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의 고유성을 주장하고 주창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는 확장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내가 이 물건을 판다고 한다면 왜 내가 팔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제가 제일 싸요 얘기한 순간부터 글로벌 경쟁으로 가야 되고요. 심지어 그 제품을 공급한 사람이 더 싼 값에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하고 생산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제공한다는 행위에 따른 부가가치가 제한적으로 바뀌는 기간을 더 확장해서 가지기 어렵다는 그런 근원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만큼의 나의 진정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코어가 될 겁니다. 이 책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철학자 앤드류 포터가 쓴 책인데 제목이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진정성, authenticity라는 거는 실체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진정성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뭐든지 간에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 게 지난번에 미국에 가가지고요. 뭐 출장 중에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한국 식당에 갔단 말이죠. 근데 바로 거기서 실망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메뉴에 철자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뭐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아 이거는 한국인 분이 만든 게 아니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메뉴에 철자가 틀렸다면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치열한 내 업에 대한 고민과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일인지에 대한 어떤 검증을 소비자들은 쉴 새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무엇인가 맞지 않은 것이 나오면 우리는 바로 아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없구나에 대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공개되고 있고요. 국가별로 비교 가능하고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예요. 지금 예전처럼 원산지 표기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구글 맵으로 사무실 위치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연역을 기반으로 이분이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치열한 나의 삶에 대한 축적의 결과가 전부 다 내 상품과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와 부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 인생을 걸 만큼 내가 이 사업에 진지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공개되면서 여기에 따르는 득과 실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검증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인지를요. 여기에 따른 재미있는 예제가 몇 개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택배 기사분께서 계속해서 택배 일을 하시면서 함께 강아지랑 같이 다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주민 한 분이 이분을 고발했대요. 이유가 동물 학대로. 택배라는 현장이 굉장히 험한데
이렇게 반려동물이랑 함께 다니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했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미담으로 나왔어요. 원래 이 친구가 유기견인데 아파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택배기사 하시는 분께서 이제 데려가서 고친 거 1년 넘게. 그래가지고 다 완치한 다음에 이 친구를 놓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분리불안 장애 때문에 얘가 되게 힘들어했대요. 그래가지고 택배가 힘들지만 함께 다니면서 돌봐주고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로 나온 겁니다. 그야말로 반전 미담이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택배 회사의 모델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미담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그의 의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세상이 살만한 곳이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일을 좋아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정성이 만들어지게 된 다음부터는, 확보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환호하죠. 이 얘기를 널리 알리고 그야말로 좋은 미담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돈줄 내줍니다. 뭐 계속해서 주문하고 응원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 군데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 업과 내 삶에 진지한 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이런 형태의 우리의 응원이 다른 분의 진지함에게 전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영향력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응원 자체가 전체의 사회적인 형태의 풍토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방의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선한 행위가 많이 기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형태대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일상의 기록이 나에 대한 총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축적하고 만드는 작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요, 이미 뭐 많은 작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재배의 일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체록하신 다음에 내 상품에 대한 설명보다 그것이 생육되어지거나 혹은 관리되어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져서 많은 팬을 보유했던 케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 삶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기록 스타그램이라고 나오면 지금 정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식단도 기록하고요.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책을 읽어야지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각을 찍고 읽은 페이지를 찍어서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미라클 모닝 챌린지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뛰어야지 그러면 매일매일 앱을 통해서 내가 뛴 기록과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올리는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건실함, 견조함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서 그를 기반으로 나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작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 브랜드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한 보상은 팬덤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이 산업과 이 비즈니스를 좋아하시면 똑같이 그런 산업에 대한 애호가 있는 분들은 이분의 진정성에 보답하는 것처럼 환호하고 그를 통해서 구매 행동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또 알리는 작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독려하고 그걸 기반으로 했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 변화에 대한 예제로서 우리의 사업 자체가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결국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내 삶에 대해 진지함, 내 산업에 대한 진지함 자체가 이제는 요구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유는 무한대의 셀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상대평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사람에게 나는 나의 구매 행동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시면 내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베이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봤다면 지금은 지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방법론들을 내가 빨리 적용하여서 그를 기반으로 내 삶에 대한 방법들, 더 나아가서 내 산업에 대한 방법들을 현행화시키는 작업들이 요구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회에 살고 계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50명 내외의 평생 살아가는 촌락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몇십억 인구와 조우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세상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증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보여진 물건의 성상 정도를 봤다는 얘기죠. 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수박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또 칼로 썰어가지고 보여주고 이런 후지였어요. 그때 또 이렇게 먹어보세요 그랬을 때 먹어본데 안 사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도가 보여요. 아예 비파계 검사로 당도를 측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사기 전부터 품질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생육 과정에
전체가 기록된 비디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걸 키우고 싶어 하시는 키우는 농부님의 이력이 보여지기도 하는 순간부터 더 넓은 데이터, 더 깊은 데이터가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이 예전보다 좀 더 쉬워지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데이터의 변화를 꾸준히 측정해 보시고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들이 내 삶과 내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올곧게 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뢰가 쌓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 전문성이 쌓이죠. 이건 이제 근본이라 불러요. 최근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뭐 워크웨어의 근본은 뭐 카라트지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의 예제 중에서 그 이상의 철학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차별과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바꾸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되어진 마케팅 메시지가 축적되는 순간 나이키에 대한 팬덤은 커지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요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뜻을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돼야 됩니다. 즉 꾸준히 해야 돼요. 메시지가 축적되어지고 나의 뜻이 축적되어지면 그것이 아카이브가 돼요. 이거를 짧게 해도요. 깊게 가져가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싸우셔서 내 스토리를 만들면 그게 히스토리가 될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그 자산이 나에 대한 신용으로 환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진지함을 유지하는 것들이 요구되어진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예전에는 전체의 군집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는 기억이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요. 멈출 수 있어요. 잠깐 저기 32만 8,756번째 물고기가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물고기의 지나간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전부 다 다시 한번 재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적이 있는 사회 속에서 흔적 하나하나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지하게 내 업에 대한 어떤 애정과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들이 나중에 나의 경쟁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쌓아온 이력이 굉장히 진중할 때부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진지함을 전부 다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변화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생산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보다 전문화됐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미를 팔려고 그러면 장터에 나가서 호객을 하거나 설명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호미를 팔고 싶어도 아마존의 랭킹 모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가상화되면서 비대면 무인화되기 시작한 거. 네 번째는 자동화되기 시작했죠. 다섯 번째는 저성장이에요. 예전처럼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쓰고 최적화시키는 형태대로 바뀌고 있는 것. 마지막에는 개인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현재 모든 사회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적응한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변화는 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내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는 형태대로 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거를 이제 적응이라 부르는데요. 나중에 뭐가 남냐 하면 근육이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랭킹 모델, 최적화, ROIS 이런 것들을 보고 나시면 어느 순간인가 커뮤니케이션 방법들, 어떻게 하면 메시징을 잘할지에 대한 분들의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노하우가 되면 나중에는 생활 근육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저는 이걸 성장이라고 불러요. 뱃사공 아저씨는 헬스클럽에 안 가보셨지만 근육이 있죠. 생활 근육이. 이유는 노를 저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축적하시고 배우시면 나중에 그 노하우 자체가 삶에서의 굉장히 소중한 나의 생존을 높일 수 있는 형질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배우셔야 돼요.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있고 삶이 변화하기 때문에 꾸준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요구돼요.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새로 배우셔야 될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배우셔야 돼요. 이유가 커뮤니케이션이 가상화되고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했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이제는 내재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업을 진지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지역적 마켓이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안에 빵을 굽는 친구는 한 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 상가이라면 상가에 예를 들어서 뭐 밥집은 두 군데, 빨래방은 하나 이랬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픈 마켓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누가 더 진지한지에 대한 것들을 묻는 것으로 우열을 가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자기다움과 진정성이 있는 업에 대한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공존입니다. 내가 나의 책무를 다하면 상대에게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생각 자체를 전부 다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재사회화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과목을 통해서 삶에 대한 나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가 바뀌고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고 글로벌화가 되면서 예전의 방식으로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방식들을 새로 배우는 작업들이 평생 동안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재사회화를 우린 모두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강연도 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생방송인 것 같아요. 그거 원래 생방송이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만큼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직업적 전문성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인 것 같습니다. 주체성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거고요. 전문성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탁하거나 나의 일이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온전히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형태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뭐 법인 설립부터 협력업체와의 방법들, 그 다음에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한 뭐 어떤 물건의 소싱, 제조의 노하우, 마케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사업자라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거를 온전히 내가 하지 못하면 나중에 확장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헤게모니, 나의 장점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남게 되는 것은 나한테는 하나의 훈장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난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탁하지 마시고 함께 협력할지라도 전체의 모든 로직과 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거 줄 수 있는 각자의 여러분들의 역량을 진정성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